행복한 노후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 돈, 친구. 물론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에 집중합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건강식품, 더 많은 인맥을 넓히려고 애쓰시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열심히 더하려고 애쓸수록 마음은 오히려 지치고 복잡해집니다. 집을 새로 꾸미려면 새 가구를 들이는 게 아니라 먼저 낡은 가구를 버려야 하듯 식물을 잘 키우려면 물을 주기 전에 시든 잎을 잘라내야 하듯 행복한 노후 또한 더하기보다 빼기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시니어분들을 만나며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80세, 9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은 예외 없이 줄일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많이 가진 분이 아니라 덜어낼 줄 아는 분들이야말로 더 행복한 노후를 완성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는 내려놓기의 기술입니다. 단순히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지 현명하게 선택하는 일입니다. 이 선택의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지금부터 행복한 노년으로 가는 길의 비밀을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끝없는 욕심을 줄여라. 김 선생님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하고 퇴직금과 연금으로 나름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고 계셨죠. 하지만 70이 새가 되던 해, 그날은 오랜만에 후배들과의 식사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약속 장소 앞에서 번쩍이는 외제차 한 대를 보았습니다.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20년을 알고 지낸 후배 공무원이었습니다. 형님, 요즘 제가 하고 있는 투자가 있는데 수익이 대박이에요. 안 하면 진짜 손해라니까요. 그날 밤 김 선생님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후배의 새 차와 환하게 웃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답니다. 며칠 뒤 결국 김 선생님은 월 12%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처에 5천만 원을 맡겼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처음 석 달은 정말 매달 수익금이 들어오자 김 선생님은 점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1억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 회사는 사라졌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사무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며칠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배 공무원 역시 같은 피해자였다는 사실을요. 남은 건 깊은 허탈감과 스스로에 대한 자책뿐이었습니다. 평생 조심스럽게 살았는데 왜 이 나이에 그런 욕심을 부렸을까요? 이 한마디에 모든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똑똑하고 신중했던 분들이 나이 들어서 이런 함정에 빠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가진 것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불안감이 커집니다. 동시에 이제 기회가 많지 않다는 조급함도 생깁니다. 이 2가지 감정이 만나면 역설적으로 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평소보다 더 큰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욕심의 문제는 단순히 돈을 잃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욕심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남들이
더 많이 가진 것 같아 초조해합니다. 이웃이 새 차를 샀다는 소식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친구가 해외여행을 갔다는 얘기에 질투심이 생깁니다. 행복의 역설이 여기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클수록 실제로는 더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야 합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평지를 향해 내려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더 많이, 더 높이라는 가치관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비교를 멈추세요. 남들이 뭘 가졌는지,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는 여러분의 행복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옆집 사람이 새 차를 샀다고 해서 여러분의 차가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친구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초라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둘째,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감사한 것. 이것만 실천해도 마음이 놀랍게 변합니다. 셋째,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모든 제안을 의심하세요. 세상에 쉬운 돈은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확실한 수익을 약속한다면 그건 99% 사기입니다. 은행 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가 안전한 투자의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돈을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에 집중하세요. 젊을 때는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벌 시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노년에는 다릅니다. 한 번의 실패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을 잘 지키면서 필요한 만큼만 쓰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욕심 못지않게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관계를 줄여라. 인맥은 자산이다. 많은 분들이 평생 그렇게 믿으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동창 모임을 빠짐없이 나가고 모임마다 빠지지 않고 경조사가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셨죠. 휴대폰 연락처에는 이름도 가물가물한 사람까지 수백 명이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휴대폰을 열어보세요. 진짜 마음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그 중에 몇 명이나 계신가요?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또 몇 명이나 될까요? 65세에 명예퇴직을 하신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은퇴 후 연락처를 대대적으로 정리했어요. 500명이 넘던 전화번호를 50명으로 줄였죠. 처음엔 솔직히 불안했어요. 혹시 나중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그 450명이 하나도 그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은 50명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감상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75년간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친구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그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연구진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친구가 100명인 사람보다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단 3명인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했으며 심지어 수명도 더 길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의 에너지는 제한됩니다. 시간도, 체력도,
감정적 여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많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면 어떻게 될까요? 정작 중요한 사람들에게 쏟을 에너지가 남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간단하지만 깊이 있는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만나고 나서 기분이 어떤지 확인하세요. 만나고 난 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가장 정확한 기준입니다. 둘째, 주고받음의 균형을 보세요. 항상 제가 먼저 연락하고 제가 더 많이 베풀고 있다면 그 관계는 불균형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관계입니다. 셋째, 그 사람이 제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물어보세요. 좋은 친구는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웃음이 많아지고 긍정적인 생각이 들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 넷째, 위기 때 누가 곁에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그때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잘 나갈 때만 연락하던 사람들은 어려울 때 사라집니다. 반대로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은 평생 기억해야 할 진짜 친구입니다. 이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휴대폰 연락처를 한번 열어보세요. 이름을 하나씩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저에게 여전히 의미가 있는가? 대답이 망설여진다면 그 관계는 정리 대상입니다. 물론 바로 연락처를 지우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지 마세요. 경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축하해주고 싶은 사람, 정말 위로해주고 싶은 사람의 경조사만 참석하세요. 의무감으로 가는 자리에서는 어차피 진심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리한 관계에 쓰던 시간과 에너지를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쏟으세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주말이 여유로워지고 불필요한 지출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넓은 인맥보다 깊은 우정이 훨씬 행복한 노년을 만듭니다. 하지만 관계를 줄였다고 다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도 무심코 하는 이 행동 때문에 남은 소중한 관계가 서서히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삼장 넘치는 말을 줄여라.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한 분쯤 계시죠?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옛날 무용담이나 자식 자랑으로 대화의 대부분을 채우는 분들이요. 그런 분을 만나면 처음엔 반갑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왠지 피곤해지는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사실 이건 단순히 말이 많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보 과잉 공유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면서 무의식적으로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노년층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투 1위가 잔소리였고 2위가 같은 이야기 반복, 3위가 훈계조였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정작 이런 말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도 바로 노년층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가장 싫어하는 말을 본인이 가장 자주 하고 있는 셈입니다. 72세 정 선생님은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지낸 분이었고 평생 리더십을 발휘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아들과의 갈등이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방법이 영 아니에요. 제 경험상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언을 해주면 짜증을 내요. 아버지는 그 시대 방식이고 지금은 다르다면서요.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그분의 말은 조언이 아니라 간섭이었고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설교였던 겁니다. 은퇴 후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리더의 말투로 아들을 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줄여야 할까요? 첫째, 잔소리를 줄이세요.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말이야. 이런 표현은 관계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에게 하는 잔소리는 백해무익합니다. 그들도 이미 어른입니다. 둘째, 반복을 줄이세요.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는 것만큼 관계를 망치는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이야기를 2번 들을 때 내용보다 지루함을 더 크게 느낍니다. 셋째, 푸념을 줄이세요. 요즘 몸이 여기저기 아파, 요즘 젊은 것들은 부정적인 말은 듣는 사람의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하는 푸념은 그들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넷째, 충고를 줄이세요. 묻지 않은 조언은 간섭입니다. 누군가 조언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들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정 선생님께 3초의 법칙을 알려드렸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을 때 3초를 세고 그 말이 정말 필요한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말일까? 놀랍게도 3초만 멈춰도 말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이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을 줄이고 나서 아들과의 관계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동양 철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말이 적고 행동이 민첩하다. 나이가 들수록 말로 가르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말을 줄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깊어지고 갈등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먼저 찾아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피하지만 말을 아끼는 사람은 신뢰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말과 관계를 줄여서 얻은 행복 효과가 단 이것 하나 때문에 사라질 수 있고 반대로 이것만 제대로 실천해도 10년은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사장 앉아 있는 시간을 줄여라. 의자가 새로운 담배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진이 한 말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앉아 있는 것이 흡연만큼 해롭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하루 6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사망 위험이 40% 증가하고 심장병, 당뇨병, 암 발병률도 모두 높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몇 시간이나 앉아 계셨나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움직이는 게 귀찮고 쉬고 싶고 편안한 소파가 좋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이들의 공통점은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밭을 가꾸고 집을 청소하고 동네를 걸어 다닙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68세 김 선생님이 은퇴 후 바랐던 건 이제 좀 쉬자는 거였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식사하고 8시에는 뉴스를 보고 드라마 재방송을 보고 점심 먹고 낮잠, 오후에는 예능 프로그램, 일,
안 하고 쉬는데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가 웃으며 이렇게 말할 때만 해도 그건 정말 행복한 노년의 시작처럼 보였죠. 그런데 6달쯤 지나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뻐근하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근육량이 급격히 줄었고 혈압과 혈당이 모두 위험 수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세요?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의 움직이지 않았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5년 안에 걷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진단이었습니다. 겨우 60대 후반인데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니. 그날부터 김 선생님은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30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병원에 갔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육량이 늘었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당도 개선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움직임의 힘입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녹슬고 움직이면 살아납니다. 최근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하루에 앉아 있는 시간을 단 30분만 줄여도 혈압이 뚜렷하게 낮아진다는 겁니다. 심지어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아도 그냥 자주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운동 효과와 비슷한 변화를 보인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격렬한 운동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단지 앉아있지 않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좋아집니다. 서 있으면 다리 근육이 움직이고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며 혈액이 온 몸으로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몸 안에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그렇다면 서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뭘까요? 바로 걷는 것입니다. 걷기는 가장 완벽한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병 위험이 40% 줄어든다고 합니다. 당뇨병 예방에도 탁월하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걷기는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걷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그저 두 다리를 움직이는 것만으로 몸과 마음이 동시에 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시면 일어나서 집안을 한 바퀴 걸어 보세요. 그게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도 먹는 것을 잘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이것 때문에 건강이 더욱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직 탄수화물을 줄여라. 밥심으로 산다. 우리 세대가 평생 들어온 말입니다. 그래서 반찬이 없어도 밥만은 꼭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밥심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줄고 반찬을 여러 가지 차리기도 귀찮고 혼자 먹는 밥상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김치 하나, 장아찌 하나로 밥만 드십니다. 그리고 밥, 국수, 빵, 떡, 우리가 식사 대용으로 간단히 먹는 음식들은 대부분 탄수화물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하면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진다는 겁니다. 72세 방 여사님은 혼자 사십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남편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혼자 식사 준비하기가 귀찮아서 주로 간단하게 드셨습니다. 아침에는 김치에 밥, 점심에는 라면, 저녁에는 또 김치에 밥. 혼자 먹는데 뭘 거창하게 차려 먹어요. 그렇게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힘이 없고 자주 넘어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근감소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서 근육이 심하게 줄어든 상태였죠. 근육은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넘어지기 쉽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심장과 면역력까지 약해집니다. 즉,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이 빠르게 늙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식단을 보면 탄수화물이 70% 이상입니다. 단백질은 턱없이 부족하고 채소와 과일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에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한국영양학회는 노년층을 위한 오색균형 식단을 제안합니다. 첫째, 곡류입니다. 흰 쌀밥만 먹지 마세요. 현미, 보리, 귀리 등 잡곡을 섞으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그리고 양을 줄이세요. 평소 먹던 밥의 70%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단백질입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생선, 달걀, 두부면 충분합니다. 셋째, 채소류입니다. 매 끼 2접시 분량의 채소를 드세요.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소화를 돕습니다. 넷째, 과일입니다. 하루 한두 번 주먹만 한 크기로 드세요. 과일도 당분이 있으니 과하면 안 됩니다. 다섯째, 유제품입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하루 한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식단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소식입니다. 오키나와의 하라하치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가 80% 차면 멈추라는 뜻입니다. 오키나와가 세계적인 장수 지역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식습관입니다. 왜 소식이 중요할까요? 과식을 하면 소화기관에 부담이 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 음식을 소화하는 게 더 힘들어집니다. 과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압을 높이고 숙면까지 방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식한다고 해서 영양실조가 되면 안 됩니다. 양은 줄이되 질은 높여야 합니다. 즉, 적게 먹되 제대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약과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약통을 열어보면 10가지가 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인의학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70세 이상이 5가지 이상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면 부작용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약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약만 남기고 나머지는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대부분의 영양소는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보다 자연식품이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면 참 많은 걸 붙잡고 살았습니다. 관계도, 돈도, 자식도, 건강에 대한 욕심도요. 그렇게 붙잡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쳤습니다. 필요 없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느라 정작 소중한 사람과 보낼 시간을 놓쳤고 돈을 더 벌겠다는 욕심에 건강을 해쳤고 자녀에게 이것저것 간섭하다가 관계가 틀어졌고 편하게 쉬겠다고 소파에만 앉아 있다가 몸을 망쳤습니다. 현명한 노년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비우는 시간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듯 잡초를 뽑아내야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요. 그 꽃이 활짝 피어 평안과 행복이 머무는 노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은퇴 후에 모임에 나가보니 제일 환영받는 사람 압도적 1위는 이런 사람입니다. 노후에 모임에서 근사하게 주인공이 되는 방법, 퇴계 이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하고 자신을 다스릴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하라. 남의 허물에는 관대하고 나 자신부터 철저히 돌아보라는 인간관계의 격을 담은 가르침이죠. 그런데 직장 다닐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직함이 높은 사람 중에 아랫사람에게 봄바람 같았던 분이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정반대였습니다.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차가웠습니다. 자기 실수는 어쩔 수 없었다. 상황 탓으로 돌리고 남의 실수는 사람이 원래 저렇다며 인격 문제로 몰아갔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통했습니다. 직함이 곧 명함이었으니까요. 부장님, 이사님, 사장님. 직급이 높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직함이 내 품격을 대신 지켜줬던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보다 내가 앉아있던 그 의자에 예우를 갖췄던 거죠. 하지만 은퇴를 하고 모임에 나가보면 상황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계급장을 떼고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건 오직 내 말투와 행동뿐입니다. 직함 뒤에 숨어있던 민낯이 보이는 거죠. 어떤 분은 직함이 없어져도 여전히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주인공이 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직함이 사라지니까 갑자기 초라해 보입니다. 그동안 지위의 힘으로 버텨왔구나 라는 게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오늘 저는 은퇴 후 모임에서 가장 빛나게 만들어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진짜 주인공이 되는 비결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실 그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일 당장 모임 장소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첫 순간에 이미 첫 번째 답이 숨어 있습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인상은 2번 만들 수 없다. 이 짧은 속담 안에는 아주 놀라운 뇌과학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임에 도착해서 문을 여는 그 찰나 이미 여러분의 인상이 결정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우리가 상대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호감이 가는지를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0.1초라고 합니다. 인사를 꺼내기도 전에 상대방의 머릿속에선 이미 여러분에 대한 평가가 끝나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대체 그 0.1초 동안 상대는 무엇을 보는 걸까요? 옷차림, 헤어스타일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표정과 자세입니다. 우리 뇌 속에는 편도체라는 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나 오랜만에 본 사람을 마주치면 딱 0.1초 만에 이렇게 묻습니다. 저 사람 나한테 안전한가 위험한가? 여러분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서면 상대방의 뇌는 즉시 경보기를 울립니다. 어라, 저 사람 조심해야겠는데 하고 마음의 빗장을 걸어버리죠. 반대로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들어서면 상대의 뇌는 안도 신호를 보냅니다. 아,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고
무의식적인 합격점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60대 이후의 분들이 꼭 아셔야 할 억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 근육도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입꼬리는 자연스럽게 처지고 미간의 주름은 깊어지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건데 상대방 눈에는 화가 났거나 불만이 가득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심리학회 연구를 보면 많은 사람이 60대 이상의 무표정을 화난 상태로 오해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 많으시죠? 어머, 오늘 기분 안 좋으세요? 라는 말을 듣고 아니,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라며 깜짝 놀라는 경우 말입니다. 당사자는 억울하지만 얼굴은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양시설이나 복지관에서 일하는 분들께 여쭤보면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인상이 좋으신 어르신은 다른 분들께도 인기가 많고 직원들도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게 된다고요. 인상이 곧 그 사람의 경쟁력이자 품격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임 장소에 문을 열기 직전 딱 1초만 멈춰서 입꼬리를 살짝 올려 보십시오. 억지 웃음을 지으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들 만나서 참 반갑다라는 마음을 표정에 담기만 하라는 겁니다. 입꼬리를 1mm만 올려도 인상은 기적처럼 바뀝니다. 여기에 어깨를 자연스럽게 펴고 고개를 바로 세우는 파워 포즈를 더해 보십시오. 하버드 대학교 에이미 커디 교수는 말합니다. 당당한 자세가 내 마음을 바꾸고 그 에너지가 상대에게 전달된다고요. 자, 눈앞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은퇴 후 어느 모임 장소에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무표정하게 들어와 빈자리에 쓱 앉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가볍게 미소 짓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 곁에 앉고 싶으신가요? 누구에게 먼저 말을 걸고 싶으시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은퇴 후의 모임은 더 이상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존재감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감은 말보다 먼저 여러분의 표정과 자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좋은 첫인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는 한마디입니다. 이 한마디는 칭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사실 우리 어른들의 세계에선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오늘 멋있으시네요 라고 말합니다.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물론 나쁘지는 않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그냥 인사치겠지 하는 생각이 스치지 않으셨나요? 물론 칭찬은 좋은 것이지만 뻔한 칭찬은 힘이 없습니다. 젊어 보이세요? 오늘 좋아 보이세요? 이런 말들은 너무 많이 듣기도 했고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은 어떠신가요?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이 넥타이 직접 고르셨어요? 색깔이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또는 여러분, 오늘 머리 하셨어요? 훨씬 화사해 보여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눈이 커지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어머, 알아봤어? 하면서 상대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됩니다. 같은 칭찬인데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첫 번째 칭찬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두 번째 칭찬은 그 사람을 관찰해야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발견의 힘입니다.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로 인정 욕구를 꼽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인간이 원하는 것은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인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욕구는 나이가 들수록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간절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다닐 때는 인정받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성과를 내면 승진도 하고 보너스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면 이 모든 게 사라집니다. 평생 명함 한 장으로 나를 증명해 왔는데 그 계급장을 떼고 나면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공허함과 불안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나의 작은 변화를, 나의 작은 노력을 알아봐 준다면 어떨까요? 내가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고민하며 고른 넥타이를 일부러 미용실에 가서 한 머리를 누군가 알아봐 준다면요.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발견의 기술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마음에 새기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만나는 순간 3초만 관찰하십시오. 표정, 옷, 소품, 평소와 다른 게 있는가? 이 짧은 관찰이 대화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결과보다 노력을 봐주십시오. 시계 좋은 거 차셨네요 보다 이 시계 오래 차신 것 같은데 관리를 참 잘하셨네요 라는 말이 훨씬 깊이 와닿습니다. 물건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아끼는 사람의 정성을 봐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취향을 알아봐 주십시오. 이 브로치색 조합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직접 고르신 거예요? 이 한마디에 상대방은 자신의 안목을 인정받았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상대를 관찰하는 눈이 생기면 신기하게도 자기 자신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표정과 말투를 돌아보게 되니 이것이 자기 인식의 시작이고 진정한 품격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남의 좋은 점 찾아주는 건 알겠어. 그런데 나도 내 자랑도 좀 하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해야 하나?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랑을 하자니 사람이 가벼워 보일까 걱정되고 안 하자니 입이 근질거립니다. 여러분, 자랑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사람들이 슬슬 피하게 되지만 잘하면 오히려 더 큰 호감을 얻습니다. 그 품격 있는 비결, 과연 뭘까요? 은퇴 후 모임에 가면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 질문을 받는 순간 우리 마음속엔 수만 가지 생각이 스칩니다. 이번에 주식으로 재미 좀 봤지? 우리 애들이 해외여행 보내줬는데 하고 싶은 말은 입안에 가득 차 오르죠. 하지만 주변에서는 입을 모아 조언합니다. 노후 모임에선 절대 자랑하지 마라. 자식 자랑, 돈 자랑은 적을 만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언 참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기쁜 일이 있으면 나누고 싶고, 자식이 잘 되면 동네방네 알리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자 인지상정입니다. 그걸 무조건 꾹 참기만 한다면 모임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자랑하셔도 됩니다. 다만 적을 만드는 자랑이 아니라 호감과 품격을 동시에 챙기는 고수의 자랑법을 아셔야 합니다. 심리학에는 아주 흥미로운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프레펠 효과, 우리말로는 실수 효과라고 부릅니다. 아주 유능하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커피를 쏟는 것 같은 사소한 실수를 할 때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폭발적인 호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완벽함은 위화감을 주지만 허점은 친근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품격 있는 고수들은 자랑할 때 반드시 20%의 허점을 양념으로 넣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대기업 다니는 우리 딸이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했다고 용돈을 두둑이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최신형 핸드폰으로 바꿨지. 이건 그냥 자랑입니다. 듣고 있자니 괜히 우리 자식과 비교하게 되고 겉으로는 축하해도 표정은 굳고 말수는 줄어들며 결국 다음 모임부터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그럼 그 자랑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40 넘은 노처녀 딸내미가 이번에 부장 됐다고 용돈을 두둑이 보냈더라고요. 최신형 핸드폰도 사고 기분은 좋은데 이 녀석이 결혼 얘기 한번 할 때마다 용돈에서 깔 거야 라며 협박을 하네요. 돈은 들어오는데 내 속은 시커멓게 탑니다. 이게 효도인지 불효인지 모르겠네요. 허허, 어떻습니까? 90%의 성공 뒤에 10%의 고민을 섞는 순간 상대방의 질투는 딸 대단하네라는 감탄과 돈도 좋지만 짝은 있어야지라는 깊은 공감으로 바뀝니다. 자랑을 사랑받게 만드는 세 가지 비결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운이 좋았어, 주변 도움이 컸어라는 말을 적극 활용하세요. 우리 아들이 사업이 잘 돼서 요즘 바빠요. 이것보다 우리 아들이 운 좋게 사업이 잘 풀려서 요즘 정신없이 바쁜가 봐요. 훨씬 듣기 편하지 않으신가요? 성공을 내 능력 탓으로만 돌리면 상대는 박탈감을 느끼지만 운이나 주변 도움 덕분이라고 하면 상대방은 저 사람은 겸손하구나라고 느끼고 시기심이 누그러집니다. 동시에 나도 운이 좋으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랑 뒤에 실수담을 붙이십시오. 요즘 운동했더니 몸이 가벼워요 해서 멈추지 마세요. 근데 몸만 좋아지면 뭐합니까? 안경을 손에 들고 안경 찾으러 다닙니다. 근육은 느는데 뇌세포는 줄어드나 봐요. 이런 인간적인 빈틈이 상대의 경계심을 허물고 여러분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세 번째는 연속 자랑은 독입니다. 상대방이 대단하시네요 라고 하면 거기서 멈추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라며 또 다른 자랑을 이어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은퇴 후 모임에서 자랑거리가 마땅치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녀가 특별히 성공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건강이나 경제력이 여유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의 자랑이 쓰리게 들릴 때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자랑거리에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거리가 많은데도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의 자랑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품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잘 됐네, 축하해라고 진심을 담아 말할 수 있는 여유. 이것이야말로 어떤 자랑보다 빛나는 품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임 끝나고 오늘 즐거웠다는 말이 나오게 만드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모임에 나가보면 유독 주변에 사람이 북적이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입만 열면 분위기가 환해지고 여기저기서 웃음꽃이 피어나죠.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타고난 입담꾼이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물론 천부적으로 유머 감각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유머의 상당 부분은 사실 패턴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마음의 기술에 가깝습니다. 특히 모임에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정도의 유머는 타고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머의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예상과 반전입니다. 상대방이 예상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 살짝 비틀어 주는 겁니다. 이 반전의 순간에 웃음이 터집니다.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유머를 알려드릴게요. 요즘 투자 이야기를 꺼낸다고 칩시다. 내가 요즘 노후를 위해서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있어. 조만간 크게 한탕 터질 것 같아. 이 말을 들으면 친구들은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주식 대박 났어? 뭔데? 나도 좀 알려줘 하고 궁금해하죠. 이때 반전을 주는 겁니다. 아, 이건 비밀인데 자네도 로또 사. 하하, 부부 사이에 관련된 유머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집 사람이랑 매일 손을 꼭 잡고 다녀요. 그럼 사람들은 어우 로맨티스트네 하겠죠. 그때 이렇게 받아치세요. 아니요. 손 놓으면 자꾸 뭘 사서 그래요. 무서워서 꼭 붙들고 다닙니다. 하하하. 어떠십니까? 거창한 농담이 아니죠? 일상에서 겪는 작은 일,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을 살짝 비틀기만 해도 훌륭한 유머가 됩니다. 유머는 사람들 사이에 높은 벽을 허물어뜨리는 아주 부드러운 도구입니다. 그럼 가장 좋은 유머 소재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약점, 자신의 실수, 자신의 어리석었던 순간을 유머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자기 비하 유머라고 하는데 비하라기보다는 자기 관용 유머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자신에게 너그러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유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유머입니다. 귀가 좀 어두워졌는데 이게 은근히 편해요. 아내가 잔소리할 때요. 뭐라고? 3번만 하면 아내가 포기하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귀를 잃었더니 평화가 찾아왔어요. 허허, 노하라는 약점을 유머로 바꿨습니다. 이 유머를 들으면 사람들은 웃으면서 동시에 호감을 느낍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구나. 함께 있으면 편하겠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런 유머가 더 빛납니다. 은퇴 전에는 직위와 성과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굳이 재밌는 소리를 안 해도 다들 내 말에 집중했죠.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그 갑옷이 사라집니다. 이때 여전히 예전처럼 무게만 잡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합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옛날 생각만 하네라는 소리를 듣기 딱 좋죠. 반대로 자신의 노화를 한탄하지 않고 위트로 받아치는 여유를 가진 사람은 상대방에게는 그 어떤 돈 자랑보다 멋지게 보입니다. 내가 먼저 내 빈틈을 보여주니 상대방도 긴장을 풀고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머를 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품격 있는 유머의 관점은 언제나 나여야 합니다. 가장 나쁜 유머는 남을 깎아내려 웃기는 겁니다. 어이, 김형,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어? 무슨 고생을 그렇게 했어? 박 사장, 그 뱃살 좀 봐. 임신한 줄 알겠네. 본인은 친하니까 농담이라고 하지만 당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큰 망신을 당한 기분이 듭니다. 이건 유머가 아니라 말의 칼입니다. 겉으로는 웃어 넘겨도 속으로는 다시는 저 사람 안 본다고 결심하죠. 특히 외모에 대한 농담은 아무리 친해도
조심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진짜 고수는 나를 소재로 삼습니다. 내 실수, 내 건망증, 내 서툼을 웃음으로 바꾸세요. 내가 망가져서 모두를 웃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멋진 유머입니다. 품격 있는 유머는 상대방과 함께 웃는 것이지 상대방을 보고 웃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퇴 후의 모임은 더 이상 치열한 경쟁의 장이 아닙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잘 살았는지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따뜻한 위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빛나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에 만족하며 여유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가진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이라 합니다. 젊음을 내려놓고 지위를 내려놓고 체력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순리이고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품격만큼은 내려놓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가르쳐준 지혜, 수많은 만남이 쌓아준 겸손, 희로애락을 겪으며 다듬어진 따뜻함, 이런 것들이 모여 품격이 됩니다. 모임에 나가실 때 기억하십시오. 문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추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십시오. 상대방의 작은 변화를 발견해 주십시오. 자랑할 때는 고난의 순간도 함께 이야기하십시오. 가끔은 자신의 서툰 점을 유머로 풀어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아름다운 뒷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퇴계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하고 자신을 다스릴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하라. 이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따뜻함과 엄격함, 여유와 절제, 배려와 성찰, 이것이 품격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모임이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만남이 따뜻하고 빛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